자,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우. 네. 오늘 컨디션 어때? 네, 좋습니다. 좋아? 아니, 좀 어? 안 좋았어요. 자, 오늘 괜찮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먼저부터 봐야 되지?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와? 그렇죠. 화제, 논제. 쉽게 말하면 말할 거리야.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잡아야 돼. 여기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일단 시대 나왔네요. 언제? 19세기 초 지질학자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면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촉도는 이때 확립됐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전제. 항상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져.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촉도는 상대적인 촉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 없었다라고 나와있지. 이건 뭐니? 지질학적 시간 촉도의 뭐? 한계. 그래. 지질학적 시간 촉도의 한계가 나왔지. 그럼 한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한계랑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나오는 게 글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는 지금 지질학적 시간 촉도의 한계가 나와 있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 뭐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나오겠다? 대안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가볼게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대. 그러면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대.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밑줄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이 글 전체 핵심으로 뭐가 되겠니? 동위원소 연대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이 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중심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뒤에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여기서 낯선 개념이 하나 나온다. 구야. 그지? 어떤 개념이 나오니?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말이 나오지. 이 글만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유추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억할 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인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가볼까?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답이 나올 거야.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연령을 측정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런데 정은아, 여기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지. 뭐야?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모르지. 그런 거야.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가 되는 건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대요.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야.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 그래서 우리 원소기호의 6번에 해당하는 게 탄소가 되겠죠.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 그래서 원소기호 원자번호 8번이 산소가 되는 거고,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같은 양성자 수라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불러?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해서 뭐의 개념이 나오니?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왔어. 예를 들어 탄소의 경우 탄소 12는 아까 탄소는 중성자 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지? 탄소 6개라 그랬지? 그럼 탄소는 중성자 개수가 6개야. 그럼 나머지 양성자 수는 몇 개가 되겠니? 6개가 되지. 이런 것과 탄소 12는 원자에게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어. 그런데 탄소 14는 양성자는 몇 개라고 탄소가? 6개지. 그럼 중성자는 몇 개가 되니? 8개가 되지. 그래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탄소 동위원소는 바로 뭐가 되겠니? 탄소 12와 탄소 14는 무슨 원소?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원소라고 부르겠니? 동위원소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지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를 알아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줬어? 동위원소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 그렇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와야 돼. 아, 동위원소는 이거야.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게 동위원소구나.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는 뭘까?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 이유로 본래 원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어.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뭐라고 한다? 핵 붕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의 개념?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의 개념이 나와 있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자고. 같은 거니까. 자, 얘는 뭐라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한다는 거지. 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뭐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나오네? 그럼 선생님은 웬만하면 여기는 그냥 밑줄 한번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으니까. 자, 그럼 얘가 몇 번째 문단의 답이냐면 여기 다시 한번 위로 살짝 올라갈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먼저 뭘 설명해주고? 동위원소를 설명해주고요.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이고.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 핵 붕괴 또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됐지. 그럼 됐지? 그치? 근데 구야,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거를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뭐 해보면 되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비문학의 기본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 어느 문단에 있는지 체크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상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거야. 다른 뭘로 바뀌어?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환돼. 예를 들면 했으니까 얘도 밑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는 탄소 14 한번 정리해볼까? 정은아, 탄소 14는 양성자수 몇 개? 6개. 중성자수 몇 개? 8개지. 얘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한 개의 중성자가 붕괴되어 뭐로 바뀌어? 양성자로 바뀌지. 그럼 양성자가 몇 개가 돼버리니? 7개가 돼버려요. 양성자 7개는 탄소니 탄소가 아니니? 탄소가 아니야.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에 뭐가 돼버려? 질소 14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질소 14는 양성자수 몇 개? 7개. 중성자수 몇 개? 7개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물질의 종류는 양성자수에 바뀐다니까. 양성자수 6개는 탄소였는데 양성자수 7개가 돼버리면서 질소가 돼버리는 거야. 붕괴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
모 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는 모원소이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는 자원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라고? 동위원소야.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애들이지. 걔네들 중에서 핵붕괴가 일어나는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 이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야. 뭘 통해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그러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맞지 않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불안정하니까 안전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중성자 하나가 뭘로 바뀌어? 양성자로 바뀌지. 그러면서 물질이 바뀌는 거야. 질소에서 뭐가 돼버려? 아니. 탄소에서 뭐가 돼버려? 질소가 돼버리는 거야. 바뀌기 전 애들을 무슨 소? 모원소. 바뀐 다음은 무슨 원소? 자원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됐지. 자,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 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 원소의 개수야. 여기서 위에서는 모 원소는 탄소 14가 되겠지. 탄소 14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대요. 59페이지. 모 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한다는 거죠.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때 줄어드는 모 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모 원소가 자원소로 바뀌니까. 첫 반감기 때 모 원소의 개수가 처음으로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 남은 모 원소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 처음의 4분의 1. 세 번째 반감기는 또 남은 모 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과 8분의 1 같은 속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반감기 한 번 거치면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니? 반이 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까? 아이고. 256개가 있어. 반감기를 거치면 몇 개가 되지? 반감기를 거치면 몇 개가 돼? 128개가 되지. 128개가 반감기를 거치면 몇 개가 되는 거니? 몇 개? 64개가 되는 거지. 64개가 반으로 줄면 다시 몇 개가 돼? 32개가 되는 거지. 다시 반으로 줄면 16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반감기야. 그래서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몇 분의 1? 2분의 1. 반감기를 두 번 거치면 몇 분의 1? 4분의 1. 반감기를 세 번 거치면 몇 분의 1? 8분의 1. 네 번 거치면 몇 분의 1? 맞냐 이거? 맞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반감기야. 그렇지. 자, 요 내용이고 선생님 밑줄 하나 그릴 거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절반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특징이 있대. 그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반감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 때는 1대1로 같아져요. 절반이 바뀌니까. 두 번째 반감기는 1대3이 되고 세 번째 반감기는 1대7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다른다는 거야. 탄소 14는 5730년, 포타슘 40은 13억 년, 우라늄 24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받는다라는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감기는.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지질의 나이를 측정하는지가 나와 있죠.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온소가 외부 유인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온소와 자연소의 비율이 1대3이야. 그럼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지? 앞에 찾아봐. 1대3이면 몇 번 거친 거야? 아니야. 부문에 찾아봐. 앞에 이제 몇 번 거쳤어? 1대3이라면. 두 번 겪었지? 두 번 겪었다는 거야. 그 두 번 겪었으면 몇 년이니? 26억 년이 되는 거야. 반감기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이 암석은 몇 년? 26억 년 전에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반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연도를 구하는지가 나왔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8세기 초 스테노와 스미스, 그죠?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후 이런 것들의 많은 측정을 시도해서 처음으로 만든 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입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을까 먼저 물어봤어. 그러려면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일단 첫 번째 동위원소예요.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에서 핵붕괴, 방사성 붕괴를 이뤄내는 애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핵붕괴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지? 이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뭐라고 불러?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야. 반감기가 한 번 거치면 절반으로, 반감기를 두 번 거치면 4분의 1로, 세 번 거치면 8분의 1로. 그래서 그 숫자는 한 번 거치면 1대1, 두 번 거치면 1대3, 세 번 거치면 1대8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따라서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방사의 비율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야. 그럼 반감기를 두 번 거쳤지. 이 결과하고 반감기가 몇 년이야? 13억 년이야. 그러면 13억 년이 두 번 거쳤으니까 몇 억 년이 된 거니? 26억 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은아, 됐지? 그리고 구조 파악 됐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동위원소가 뭐고 방사성 동위원소 어디 나와 있고 핵붕괴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거 위치만 잘 봐줘도 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준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는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이 글에서는 뭐에서 해서 말하고 있지? 이 글 전체 핵심으로 뭐가 되겠니? 뭐 하는 방법? 실질적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몇 번? 그거 아니네? 적절한 거 하나씩 봐야 되겠네.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쳐져 있지? 자, 그거에 대한 예시 나왔어, 안 나왔어? 어떤 물질의 원소 뭐가 뭘로 바뀐다.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나와 있어. 다음 몇 번? 1번. 되게 쉬워졌어. 원자핵의 구성 물질을 세부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자핵 구성은 양성자와 중성자 있다고까지 얘기하지 묘사는 아니에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유출을 통해서, 유출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니? 비유예요, 비유.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 붕괴 과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유의 확장인 유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유추야. 이렇게. 여기는 유추는 안 나와 있어요. 비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예가 나와 있죠. 이건 예를 통해서라고 해야지 유추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유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고 나서. 지층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은 유형별로, 유형이란 종류별이잖아. 여기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지 종류가 안 나와요.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간 척도,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거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유추는 정식으로 좀 풀어버리면 유비출이라고 불러요. 유비출이고, 얘는 이제 내용 전개 방법으로서의 유비출이는 뭐냐? 유사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빗대어 표현. 이고요. 이때 구야. 이때 빗대어 표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된다? 비유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는 쉽게 말하면 비유가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조금 어렵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 이거 무슨 법이냐? A는 B다. 글씨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니? 장난 아닌데? 자, 혜연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무슨 법이냐? A는 B다. 은유법. 이건 어쨌든 비유예요. 그지? 근데 인생에는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마라톤에도 힘들 때는 뭐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니? 내리막.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잘 봐. 구야, 하나를 1대1로 비유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비유가 되는 거야. 오르막을 힘들 때 비유하면 얘도 뭐가 돼? 비유가 되고. 즐거울 때와 내리막을 빗대면 얘도 서로 뭐가 된다고? 비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인생은 힘들 때와 즐거울 때가 있는 것처럼 마라톤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라고 했지. 요 두 개를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유추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는 비유가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비유의 확장이어야 돼.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야. 그러면 얘는 비유. 하지만 인생은 힘들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처럼 마라톤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 이렇게 상황과 상황 또는 가정과 가정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유추가 되는 거지. 좀 더 쉽게 가볼까? 비유는 1대1. 1대1이잖아. 구야. 1대1이죠? 그럼 유추는 뭐가 되겠어? 다 대 다. 여러 개 동시에 하면 유추가 되는 거야. 이게 비유와 유추. 승우 좀 알겠냐 이거? 조금 어렵지? 근데 이게 문학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 문학에서 더 많이 나와 원래. 내용 전개방법보다. 다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씩 찾는 거네. 과정 한번 가볼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동그라미 쳐져 있죠. 가봅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뭘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르죠? 동위원소가 뭐가 일으키면 돼? 붕괴를 일어나면 되지. 핵붕괴지. 자, 핵붕괴를 설명을 봐봐. 핵붕괴는 뭐가 핵붕괴라고 나오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는 거야? 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질소 14의 원자핵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 자, 질소 14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양성자수 몇 개? 7개. 중성자수 몇 개? 7개. 양성자, 중성자 개수는 같다. 맞아요? 네. 이런 것도 계산 안 해도 돼. 웬만하면 1, 2학년 때는 본문에 다 나와 있어. 그대로 찾아가면 되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반감기 몇 번째 문단에 나왔는지 알지? 몇 번째 문단이냐면 반감기와 관련된 거는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이에요. 5번째 문단 여기랑 뒷부분까지 읽어보세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여기 봐봐. 준성아 여기. 그러니까 이건 머릿속에 기억에서 끄집어내지 말고 무조건 본문에서 찾아야 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겠죠. 받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는다.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키워드가 19세기 초예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 19세기 초 지질학자는 직층에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방법이 만들어진 거지? 알 수 없었고요.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성질이 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 우리 뭐라고 불렀죠? 핵 붕괴라고 배웠지? 그 문단에서 찾아봅시다. 핵 붕괴. 핵 붕괴가 어디 있지? 여기 네 번째 문단이네요.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이 핵 붕괴잖아. 핵 붕괴가 나와 있는 문단에서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네 번째 문단에서 찾았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딱 봐도 형태가 봐도 어려운 3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키워드는 윗글을 바탕으로죠. 본문에서 답의 근거가 본문에 나와요, 결국은.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뭐 할 수만 있으면 돼?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A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의 양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쪽은 시간이 1억 년, 2억 년, 3억 년, 4억 년, 6억 년이니까 여기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원소의 함량이죠? 원소의 함량. 이렇게. 얘는 원소의 함량이에요. 원소의 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라고 불러요. 우하향, 오른쪽이 아래를 향했다 해서 우하향인데 얘는 비례관계일까요? 반비례관계일까요? 이쪽과 이쪽이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시간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늘어날수록 함량은 어떻게 줄어들지? 얘는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하향 곡선은 반비례 곡선이고요. 오른쪽이 올라가지. 그래서 얘를 우상향이라고 불러. 우상향 곡선은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러면 비례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했지? 방사성 동위원소는 동위원소가 몇 개? 원소가 두 개여야 되지? 자, 여기서 질문을 갑니다. 항상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렇게 기호로 체크된 게 뭔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드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시간이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애는 뭐가 있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불러? 모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A는 반비례 곡선이고 얘는 뭐가 되고? 모원소가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원소가 바뀌지. 뭘로 바뀌지? 자원소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모원소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뭐라고 불러?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모원소의 반감기는 몇 년일까요? 2억 년이 맞아요? 왜? 반감기에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 1대1. 1대1 똑같아. 여기서 여기가 2억 년.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치면 50에서 몇으로 줄어야 돼? 다시 절반이니까. 100의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지? 10, 25. 여기에 되네? 몇 년이야, 그러면? 4학년. 맞지? 정확해. 그러면 6억 년에는 다시 몇으로 줄어야 되겠니? 12.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모원소의 개수의 비례가 바뀌게 되는 거야. 자, 1대1일 때, 여기 한 번일 때는 비율은 몇 대 몇? 1대1. 여기일 때는 몇 대 몇? 1대 본문에서 찾아. 잘 모르면 세 번 거치면 몇 대 몇? 1대 7. 이렇게. 모원소의 개수는 여기서는 2분의 1, 여기서는 4분의 1, 여기서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 좋아. 자, 이렇게 됐잖아. 이게 문제 이제 풀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응?
답 나왔어? 오케이. 자, 준성이 몇 번이야? 5번. 어쨌든 그 중성계수가 결국 양성계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원수의 더한값은 어떻게 항상 같겠지? 비율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봐봐. 비율이 1대3이었어요.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라고 했죠? 이거? 2번 거쳤죠? 2번 거쳤으니까 4학년 여기 1대3이라고 선생님 써놨죠. 다 이제 문제 다 풀어놓은 거니까.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양은 16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1대 15가 되겠고요. 1대 1로 같아지는 시기는 여기는 2역년이 되니까 2역년이 될 거고요. B는 자원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었어요. 아주 좋아요. 다음 64번. 기억의 단어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했어요.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기억 어딨니? 이 페이지가 아닌가? 아, 4번째 문단에 있어? 왜 선생님 못 찾고 있냐? 아, 까맣게 안 됐구나. 자, 일으키는이죠. 붕괴를 일으키는 거야. 다른 말로 바뀌면 동위원소 중에 방사성 붕괴를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발생시키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동위원소 중에 하나가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 중에 얘가 발생하는 동위원소. 발생하는 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자, 발생하는을 바꿔볼까요? 몇 번일까요, 그러면? 몇 번? 1번. 와, 1번. 이렇게 되겠죠. 1번. 발생하다. 이렇게. 그리고 방사성 붕괴는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니, 구체적인 거야, 아니면 추상적인 거야?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구체적인 거니, 아니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감각적, 아니, 그 관념적인 거니? 구체적인 거야.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념적이라고 본 건 사람이 너무 미세하니까 눈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오해 같은 경우는 관념적이니 구체적인 거니? 오해 가져와봐. 오해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관념적인 것. 집안의 기운도 관념적인 것. 몸을 일으킨 건 얘는 발생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아래로 넘어진 거 세우는 거니까 얘 다 틀렸고. 발생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 2개밖에 없어요. 발생하다가 맞는 건.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얘는 어떤 것이고 얘는 구체적인 것이고 얘는 관념적인 것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것으로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다른 어휘로,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것이 첫 번째. 바꾸어 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따져본다.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었어요. 다음 갈게요. 와우. 우후.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그래도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렵게 나온다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한번 볼게요. 탄소 14는 본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되고 있대요. 그럼 탄소 14가 계속 줄어드는 거네? 탄소 14가 뭘로 바뀌지 그러면? 질소 5. 본문을 기억하고 있어. 본문에 나오면 돼. 찾아보면 돼.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 엑스레이, 우주 엑스레이의 충돌에 의해 계속 공급되지. 그러니까 탄소 14는 붕괴되고 있는데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야.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의 탄소 14 생성 비율이 탄소 14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대. 그럼 지구에는 일정한 비율로 탄소 14가 존재하겠지. 계속 사라지는 것만큼 새로 만들어지니까.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라고 본 거야. 대체로 일정하대요.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갖고 있으며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에 탄소 12,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대요. 근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와 탄소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했지. 비율이 똑같아. 아울러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로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물과 동물의 몸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의 비율은 같아 달라? 다 똑같지?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다 똑같지? 이렇게.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지. 호흡을 안 하니까.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 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이므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 그렇지만 생물 유연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의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탄소 14의 반감기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지? 이렇게요. 그러면 몸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지? 생물체는 탄소 12와 탄소 14가 나와 있지. 근데 그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탄소 14지. 그러니까 대기 중 비율하고 생물체의 비율하고 같지 일단은. 같은데 죽으면 비율이 변화가 생기지. 그럼 얘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랑 공기 중이랑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대기 중에 있는 탄소 14의 비율하고 생물체에 있는 탄소 14 비율하고 같아. 그럼 얘는 지금 살아있는 애야. 그치? 근데 반으로 줄었어. 반감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반감기에 몇 년이 지났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걔가 몇 년이 지나면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자, 1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죠. 왜 제한적이죠? 왜 제한적이야? 6만 년이 넘으면 측정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 제한적인 거죠. 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는 줄어들게 맞습니까? 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탄소 14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탄소 14가 뭘로 바뀌게? 질소 14로 바뀌겠지? 그럼 얘를 무슨 원소라고 부르고? 무원소. 얘가 뭐가 되고? 자원소가 되겠죠?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4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겠군. 맞습니까? 맞지? 왜? 탄소 14가 어떻게 되니까? 계속 붕괴가 일어나니까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죠?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는 없죠. 살아있는 것은 연대 측정법이 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없어.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군. 죽은 생물 안에 탄소 14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 질소 14는 어떻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형으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어떻게 되니?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되지. 그쵸? 질소 14의 양을 아는 게 아니라 탄소 14의 양만 알면 되겠지? 이렇게. 다음 몇 번이 되겠냐? 5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경제지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가보자. 그치? 7개 문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구야 보자. 2006 월드컵. 니네는 2006 월드컵을 못 봤죠? 태어나기 5년 전이요. 다 2010년대기라고. 태어나기 전이라서 못 봤어요? 선생님 저 때도 학원 강사했어요.
20년 전에도 수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 때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월드컵 때도 그 한국 축구가 일어나는, 경기하는 날이 있잖아. 그날은 학원이 휴강했어요. 어차피 애들이 안 와요. 학원이 휴강했던 기억이. 보니까 뉴스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 학교별 학원 이걸 다 5종만 수업하고 있어요. 맞아. 축구가 있는, 그리고 직장도 맞아. 우리나라 살기 때문에 대부분 축구가 이제 오후에 하잖아. 그래서 학원 수업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해도 안 와, 애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지금 2023년인가요? 네, 근데 2022년에 장학이었어요. 야,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학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때 보통 야 말이야 월드컵 때 20년 전에 말이야 응? 그때는 내가 학생이었어 이래야 되는데 야 그때도 선생이었어. 슬프군요. 자 가봅시다. 2020년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겼어요. 황선홍이 선제골을 넣었죠.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레즈라는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대요.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글이 나오겠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왜 수익을 못 냈을까? 옷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거리가 온통 죄다 빨간색이었어요. 가운데 비더레즈 이렇게 딱 쓰고요. 그때 뭐 종이값에 그렇죠. 그때 길 가도 선생님 운전하잖아 도로에 경기가 있는 날은 운전해서 길을 가도 사람들이 차를 안 비켜줘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다 차 안에 차 앞에서 막 사람들이 뒤에 차가 오건 말건 신경을 안 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차를 비켜주는 줄 알아? 크락션 어떻게 눌러야 되겠어? 아니 빠방 빠방 빵 그러면 밖에서 대한민국 하면서 길을 비켜줘요. 어쩔 수 없어.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상황,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다. 공급 사슬망이란 개념 나오죠? 공급 사슬망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바로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래요, 얘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물건이 많이 팔렸는데도 손해를 봤어. 왜 그랬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얘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대요. 근데 공급 사슬망 관리는 뭐냐? 상품의 흐름이 고루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공급 사슬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책직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무슨 현상이 먼저 나오겠니, 이거?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채찍 효과가 나오겠어요. 이 현상을 공급 사슬망 효과를 위해서 채찍 효과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수요는 일정해요. 소비자 수요는 일정하잖아요. 뭐 몇 개씩 쓰고 나가니까.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 멀어질수록 더 증가합니다. 뭐가 더 증가해요? 소매점 및 도매점의 주문 수요가 들쑥날쑥하단 말이야. 자,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채찍 효과를 알아라고 했으니까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줄 하나 걸어올까요?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다라는 거야. 최종 소비사에서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조 갈수록 소비자의 수요는 일정한데도 도매점의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한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변동폭이 커져. 이걸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 작게 흔들어도 그 파동이 끝으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만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채찍 효과는 반길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채찍 효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라고 냈어요. 첫 번째 1. 첫 번째가 있으면 몇 번째도 있겠니?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겠네? 세 번째 원인은 이렇게 되죠? 아직 안 넘어갔어? 다시 올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자, 채찍 효과. 채찍 효과는 변동폭이 소비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서도 반길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런 채찍 효과는 왜 생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래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돼요. 갑자기 막 찾아. 난 3개밖에 없는데 막 10개씩 찾아. 그러면 7개만 더 주문해 놓으면 되잖아. 분위기가 더 살 것 같은데 하고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게 돼요. 그리고 도매점도 이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게 돼요. 즉, 공급 사슬에서 최종 소비자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더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수요의 왜곡이다. 여기다 밑줄 걸 거야. 수요 더 많은 양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제한적인데 제조업체 하나 있는데 대리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서로 자기네가 먼저 우선권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주문하면 거기다 가니까 자꾸 수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개밖에 안 필요한데 소매점 겪을 때는 얘는 15개를 주문해놔. 그러면 유통업체는 중간에는 뭐야? 제조업체는 그럼 200개를 만들어놔.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수요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 첫 번째 수요의 왜곡이었어요. 자, 다음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라고 했죠. 일단 밑줄을 걸 수 있죠.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을 방식을 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고 있죠? 얘네도 어떤 느낌인지 얘는 오지 쉽게. 자,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의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해요.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합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가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딱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박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한 박스하고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 박스만 신청할 수 없잖아.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박스, 박스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되고요.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 발주 실행 기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그랬죠? 내가 지금 물건을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고 주문한 물건이 나한테 오기까지 뭐가 발생한다는 거니?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시차가 발생합니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진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른 데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 뭐 주문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뭐가 늘어날 수 있어? 재고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고량이 늘어나고요. 앞에 박스 단위로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뭐가 돼? 재고량이 증가해. 여기도 재고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자꾸 뭐가 쌓이게 되는 거니? 준서가 자꾸 뭐가 쌓이게 되는 거야? 재고가 자꾸 쌓이는 거야. 공급 서술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는 큰 비용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뭐를 줄여야 한다? 재고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지? 그치? 근데 업체들이 손해를 봤지? 결국 왜 손해를 받겠냐? 채찍 효과 때문에 뭐가 자꾸 쌓여서? 재고가 자꾸 쌓여서 손해를 본 거야.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야.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2006 월드컵이죠?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공급 사슬망 관리의 개념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들 수 있어요. 채찍 효과는 뭐라고?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치?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수요의 왜곡이야. 가면 갈수록 주문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재고가 쌓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 소비자는 한 개씩 살 수 있지만 소매점은 박스로, 도매점은 트럭으로 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고 신속하게 대응 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주문에서 발주까지 시차가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몇 주 정도 걸리게 돼. 이렇게 발주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지. 어차피 지금 주문 안 해놓으면 또 몇 주 후에 받으니까 미리 해놓는 거야. 주문량이 많아져. 그럼 또 재고가 증가되는 거지. 이렇게 공급 사슬망에서 각 채취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재고량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자,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는 사회현상이 뭐니? 이득이 나지 않는 거지.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 무슨 이론이지? 무슨 이론? 여기서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나오잖아요. 무슨 이론이 나와요? 앞에 넘겨보세요. 무슨 이론? 공급, 사슬망, 관리? 이론 아니잖아. 채찍 효과? 공급 사슬망 관리? 그래, 좋아. 그거. 근데 그거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 이론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니? 아니죠. 이론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겠죠. 틀렸네.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 맞겠지? 채찍 효과라든지 공급 사슬망 관리라든지 2번이네요.
역사대 변천 과제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요. 가설 설정하고 실험 이것도 안 나옵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요. 이 글이 뭘 말하는지만 알면 돼. 폴란드전 하면서 비더레제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는데 손해를 봤어. 왜 손해를 봤지? 이걸 공급 사슬망 관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야. 채찍 효과를 통해서 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원인을 관련 설명해 준 거니까. 다음.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볼게요. 주문의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보면 찾아봐야 되겠죠? 공급 사슬망 관리 또는 채찍 효과 이거 보세요.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갈수록 커집니다. 맞습니까? 본문 찾아. 나 찾아보지 말고 본문 찾아봐. 주문 변동폭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맞습니까? 자, 준성이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이거는 발주까지 시간 시차인데 이거 다 묶어야지. 여기죠, 여기. 채찍 효과. 수요 변동 이거 나왔잖아.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이지. 어디 나와? 주문의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갈수록 최종 소비자는 멀어질수록 증가한다고 나오지?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거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인 거야. 니네가 찾는 건 채찍 효과의 원인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채찍 효과니까 커진다 맞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찾아볼까요? 채찍 효과 언제 나타나는지.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요가 일정하면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요? 이거 채찍 효과에서 찾아야 돼. 찾아. 어떨 때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해 줬지? 그 얘가 뭐야? 어떤 상품을 예로 들었어? 기저귀지. 자, 기저귀는 수요가 일정해,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본문에 찾아봐.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본문 찾아봐봐. 기저귀의 수요는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대요. 일정하다고 나와 있잖아. 야, 기저귀 어딨어? 저기 있네요. 세 번째 문단. 기저귀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상품상 소비자 수요가 일정한 데라고 나와 있잖아. 일정하는데도 무슨 효과가 일어나니?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그러면 여기 선택지 봐서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다음 몇 번? 2번. 얘들아,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사회 시간이나 경제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야. 국어 시간에 이 개념과 관련돼서 니네한테 선생님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거나 모든 개념을 설명해주지 않아. 만약에 선생님이 그걸 설명해주기 시작하면 얘는 사회 시간인 거야. 국어 시간에 사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야.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게 좋아. 그럴 거면 결국 본문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문을 찾을 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비문학에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본문에, 지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니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찾을 때. 그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잘 안 찾아져. 확신을 가지고 찾으세요. 무조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면 내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니네는 그런 내용이 대략 훑어보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려고 해. 그러지 마. 본문에 없는 내용은 없어. 본문에서 무조건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이게 키워드예요. 선생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말 찾기라고 해요. 양말 찾기. 선생님 물건을 잘 못 찾거든요. 집에서. 양말 찾기. 니네 물건 잘 찾니? 혜연이? 엄마한테 꼭 물어보죠.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그럼 엄마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서랍 열어봐. 두 번째 서랍이 있잖아. 내가 찾으면 있어 없어?
없어. 엄마 없어. 그러면 내가 가서 찾으면 진짜 없다니까. 난 억울해. 근데 엄마가 와서 그 서랍을 열고 이렇게 하면 거기 양말이 있어. 그럼 젤러 왜? 근데 이게 왜 양말 찾기라고 말하냐면 엄마는 찾고 나는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거기에 그 양말이 있다는 뭐가 있어? 확신이 있어.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면 눈에 안 보여. 만약에 거기 찾았는데 없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올 때까지 찾아.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고 없으면 없네. 딴 데 찾아. 그래서 이게 비문학에서 본문에서 보면 얘는 수요가 일정한 채찍교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서 채찍교과가 나타나는 예를 들면 기저귀야. 그럼 기저귀를 보면 수요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근데 한 번 찾아봐서 못 찾았어.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있어. 그럼 거기를 자꾸 나올 때까지 찾아야 돼. 근데 못 찾겠다면 세모 치고 넘어가는 게 맞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시간을 줬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지.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도 입니다. 채찍효과야. 그 다음에 2번이죠. 변동이 클수록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여기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채찍효과. 자, 채찍효과 세 번째 나오고 채찍효과니까 여기 나오겠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계획이나 운영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가 민첩화되며 주문 단위가 커진다. 채찍효과의 몇 번째 이유죠? 찾아봐야죠. 몇 번째 이유입니까? 주문 단위가 커진다는 거. 몇 번째? 왜 책 넘기는 성격 안 들리냐? 몇 번째? 아니, 그러니까 몇 번째 이유. 그렇지. 두 번째 이유고 다섯 번째 문단이란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찾기 위해서 문단을 구조화했단 말이야. 그런데 안 찾으면 그렇게 글을 읽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아직 니네가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도 아직도 니네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찾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절대. 얘가 본문 어디에 있지? 이걸 먼저 찾아야 돼. 그때 키워드는 주문 단위란 말이야.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뭐와 관련된 거니? 어디에 있을까?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어.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데 뭐가 있어? 시차가 있지. 몇 번째 문단? 아니, 몇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여기서도 선생님이 몇 번째 이유라고 말했을 때 몇 번째 이유인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몇 번째 이유가 문제 푸는데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몇 번째 이유라고 물어봤을 때 니네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 몇 번째지? 그게 찾는 거야. 그게 자꾸 찾지 않아. 찾지 않으면 답을 골라낼 수 없어. 왜? 모든 답은 다 지문에 있다니까. 세 번째 이유. 이렇게.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왜 돈을 못 벌었다고 했지? 채찍 효과 때문에. 뭐가 쌓여서? 채찍 효과 때문에 뭐가 쌓였지? 재고가 쌓였죠. 다음 몇 번? 없네? 없지? 그쵸? 없지? 그럼 일단 아닌 거 제껴. 재고량을 유지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공급 사슬망이죠. 시장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 수익보다 재고관리 비용이 재고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발생하죠.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얘가 답인 거네? 그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X니까. 찾아봐야죠. 시장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럼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것에서 그래, 좋은 자세야. 지금 넘겨보는 게.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거길 찾아봐야 되겠죠. 원인이. 네. 공급자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이 혜연이 나오니 안 나오니? 공급자가 제한적이라는 얘기 나와 안 나와 본문에. 찾아. 양말 찾기야. 나올 때까지 찾아. 그게 나왔어?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이니? 네 번째 문단에.
6번째 줄.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어떨 때? 제한적일 때야. 그치? 근데 이게 찾기 어렵지? 이건 찾기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 선택지 5개 중에 5개를 다 찾을 필요 없어. 하나 정도는 안 찾아도 답이 나와. 자,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난 건 좀 찾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4개는 다 찾을 수 있잖아.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얘를 못 찾았어. 그럼 얘가 답인 거야. 얘가 답인 거잖아. 그렇다고 얘는 모른다고 해서 X표 걸 수는 없잖아. 그지? 모르는 것 뿐이니까. 얘는 나와줘. 제한적일 때 나온다고 부분에 나와야지. 이렇게. 다음 69번도 있냐? 없어? 70번까지 있는데 없어? 69번. 네, 가볼게요. 자,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윗글과 보기라고 했어요. and예요, and. 그럼 윗글 보고 보기도 봐야 되겠지. 일단 보기 먼저 봐볼까요?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재고가? 없었지? X.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1번. 뭐야, 답이 나온 거야.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가 긍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잖아. 근데 혹시 몰라 불안할 수 있지. 그럼 본문에서 재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봐봐 한번.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가 아마 4번째 문답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 문단에도 재고는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나오죠. 아, 또 긍정적인 측면 있나요? 재고.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면 재고가 되고. 그죠? 재고의 긍정적인 측면은 없어요.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머릿속에다 2개를 동시에 집어넣지 말라고 하잖아. 여기서도 윗글과 보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뭘만 봐야 돼? 윗글 먼저 보는 거야. 수요의 왜곡 현상과 자, 수요의 왜곡 현상이죠.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건 수요의 왜곡 현상만 나오지. 이게 채찍 효과니까. 사슬망이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맞죠? 왜? 재고량이 쌓이면 제조 관리 비용이 나오니까. 맞아요, 얘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 잠깐만.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적단데? 그러니까 주문량은 최종 소비자로 가까울수록 주문량은 어떻게 되겠니? 적다가 돼야 되겠지. 그럼 1번이 맞는 말이라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는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서 상품을 주문할 것이다. 일단 도매점에도 재고가 모자라 주문량은 더 소화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가 추가 주문을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이 들어갔어. 이처럼 최종 소비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라는 불확실성.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소매점은 도매점에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도 없다.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충격을 다른 것을 전이한다는 완화시켜준 기능이 있다. 맞네. 1번 맞는 말이네. 그지? 이런 보기를 읽어봤을 때. 근데 선생님 어쨌든 기억 보고 문제 풀어보고 답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음 몇 번이 되니 그러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은 3번이야. 이렇게 풀었어. 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풀지 않을게요. 69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